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반복될 전망이고 러시아는 군사 기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과 같은 대공황이 미국에 또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 기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사방은 그때마다 번번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미국에서 1929년의 대공황이 반복되고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장기 침체가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부하는 역사적 유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929년부터 1942년까지 대공황이 이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설명은 대공황이 연방준비은행 정책 오류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광란의 1920년대에 신용이 급속도로 팽창한 것입니다. 농부가 돈을 빌려 초원을 사서 쟁기질을 할 수 있었고 투기꾼들은 주식시장에서 증거금 1달러로 9달러를 빌려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신용거품이 팽창하여 주식 및 기타 자산을 지속 불가능한 과대평가, 광란의 신용 확장에 대해 기반한 과대평가,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과소비로 밀어붙였습니다. 모든 거품이 터지면서 레버리지가 많은 농부와 주식 투자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연방은행 예금 보증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파산으로 수천 개의 소규모 은행이 도산하고 신중한 예금자의 저축이 사라졌습니다. 신중한 예금자들도 신용거품의 붕괴를 전멸했습니다.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는 주식 투기꾼들이 빠르게 제거되었고 도매가 도매를 불러 주식시장의 계단식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왼쪽 차트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상위 1%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모든 자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이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것의 거품, 바로 여기 Everything 버블 여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것의 거품에서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2%를 상위 1% 주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붕괴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공황의 교훈은 연준과 연방정부의 막대한 신용 확장으로 민간 부문의 과대평가와 악성 부채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연방 부채가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푸른색 차트가 GDP 선입니다. GDP는 이렇게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1929년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붕괴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S&P 500 지수입니다. 1929년 S&P 500 지수하고 차트 모습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붕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1929년부터 1942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만든 정책 오류는 부채를 소유한 부유층을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부자가 소유한 부채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 빌려간 부채였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채를 갚지 않으면 부채의 대출기관과 소유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불이행, 파산 및 파산으로 인한 부채 청산 이벤트에서 부자는 패자가 되고 채무자는 부채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의 이러한 결과를 막으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바람에 대공황이 10년 이상 이어진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식시장 붕괴와 이어지는 장기 침체를 막으려면 자산거품 붕괴로부터 부자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지 말고 그들이 모든 손실을 떠안고 퇴출되도록 강제해야 됩니다. 1940년대 대공황과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대공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계에는 여전히 막대한 자원 매장량이 있고 자원을 소비하는 선진국의 많은 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소비자는 농촌 미개발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최대 100배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풍부하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에너지 효율의 증가보다 소비가 훨씬 더 많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36% 증가했는데 1990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63%,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결과는 핵융합 같은 기적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원이지만 상용화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반복적인 군사 기만 마스키로브카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반란은 완벽한 군사 기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6월 27일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군대를 격파한 소련의 순차작전 Sequential Operations의 마이크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민 투카첵스키는 자신의 저서 New Problems in Warfare에서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순차 전투 개념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합니다. 투하첵스키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결정적인 전투에 최대 전투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가 끝날 무렵 전쟁 승리를 위해서 여러 번의 전투를 수행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워털루 전투는 그러한 순차 캠페인의 한 예입니다. 나폴레옹 이후 군대의 규모가 커졌고 무기가 더 파괴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전장의 폭과 깊이가 더 커졌습니다.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적을 파괴하는 군대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이 이러한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1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옥처럼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투카첵스키의 지혜가 우크라이나에서 800마일의 긴 전선을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고진의 반란은 아직도 종료되지 않은 계속 반복되는 군사기만 마스키로브카입니다. 프리고진과 PMC 바그너는 모스크바로 진군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벨라루시로 갔고 그곳에서 벨라루시 정부군을 훈련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PMC 바그너는 경보병 집단이기 때문에 군사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바그너는 모든 보급을 러시아 정규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언론과 바이든 국가안보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바그너가 마술적 전투력, 매지컬 컴뱃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정보원들이 미국과 서방이 바그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공개된 정보로 의도적으로 광범위한 기만 작전, 마스킹 오퍼레이션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바그너를 벨라루시로 옮겨서 벨라루시의 정부군을 훈련시키자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남동부 전선에서 북부 전선으로 병력을 이동시켜 벨라루시 국경의 군대와 방어를 강화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남동부에서 공격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병력을 남동부에서 멀어지게 한 군사기만 작전 마스키로브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하르코프에서 쿠파얀스크와 리만 반격으로 반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와 크라스니 리만이 선택된 지역에서 3일 만에 무려 6km를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워치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쿠피안스크와 리만 근처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벨라루시 국경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